지난 시간에 이어서 탐사 기술의 발전과 해양적 확장설 혹은 해양 확장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적 확장설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음양특시법의 발달인데요. 음양특신법은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던 사건을 계기로 발달을 했어요. 그 타이타닉호는 굉장히 큰 배였죠.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북구 근처를 지나갈 때, 이 타이타닉호 선장이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얼음 조각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호는 굉장히 큰 배였기 때문에 굳이 얘를 피해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빙산은 나, 그 해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해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더 많은 많은 빙산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음양파를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찾는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잠수함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수중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상대국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특시법은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다가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비로소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양 탐사가 진행이 되면서 지각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이 수집되었고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양특시법이 무엇이냐? 해수면에서 발사 음파가 이 해저면에 닿게 되면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이 왕복 시간을 측정을 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음양특시법을 이용한 수심을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물리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속력 구하는 공식 배웠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리는 t, 음파의 왕복 시간에 v, 물속에서 음파의 속도를 곱한 값에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식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어떤 물체가 시작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편도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측정한 거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음파의 속도는 약 1500m/s로 일정하게 비슷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련 문제를 풀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속력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혹시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1500m/s를 집어넣어서 수심을 구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인데요. 이 표는 해양 탐사선이 기준점을 출발해서 해양의 중심부 쪽으로 가면서 해저의 음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을 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즉 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 깊이를 구할 때는 이 왕복 시간에 그 음파의 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서 기준점과의 거리는 말 그대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기준 위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 깊이를 이제 구해서 이 표에 점을 찍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해저 지형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령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해산, 해산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음양칠시법을 이용해서 해저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됐는데요. 자, 먼저 대륙 주변부, 육지 가까이 발달한 지형을 우리가 대륙 주변부라고 하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평탄한 지형을 심해저 지형 혹은 심해 평원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대륙 주변부를 보면은 이 대륙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해양으로 나와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평탄한 지형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자, 대륙붕은 수심 200m 이하로 매우 수심이 얕고 경사가 거의 없는 평평한 지형이고요. 이 대륙붕에서 조금 더 해양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경사가 심한 지형이 나오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는 대륙 사면이라고 합니다. 대륙 사면은 대륙붕에서 이어진 경사가 비교적 급한 지형으로 저탕류에 의해 해저 협곡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탕류란 경사가 급한 곳에 퇴적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고요. 이 대륙 사면에서 조금 더 바다로 해양 쪽으로 멀리 나오게 되면은 평평한 지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대륙대라고 해요. 이 대륙대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형으로 저타감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아까 대륙 사면에서 저탕류가 흘러내린다고 했죠. 이 대륙 사면에서 흘러내렸던 저탕류들이 이 대륙대에 모이게 되면은 이제 서로서로 뭉쳐져서 이제 암석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저타감입니다. 저타감은 저탕류에 포함된 퇴적물이 입자가 큰 것부터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의미를 하고요. 이 대륙대는 대서양에 주로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겠고. 다음으로 심해저 지형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해구라는 지형이 있죠. 해구는 판의 경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도 간단하게 배웠을 거예요. 해구는 수심이 약 6km 이상인 좁고 깊은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해구와 해령이에요. 자, 해령은 깊은 바다에 발달한 좁고 긴 해저 산맥으로 중앙에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해 있죠. 여기서 왜 해령과 해구를 구분을 잘 해야 되냐면 해구나 해령을 음영채취법을 통해서 지형을 추정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의 해저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 깊은 골짜기의 수심이 6,000m, 6km 이상이다 하면 그럼 이 지형은 해구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심이 6km가 아니라 굉장히 얕은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해령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해 평원에는 해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해산들 중에서 정상 부분이 침식되어서 이렇게 평평해진 해산을 우리가 평정해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 평원은 수심이 3km에서 6km 정도로 이렇게 평탄하면서 해저 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측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저 확장설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해령 주위에서는 지열이 높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열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해령 부근에서는 현무암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해령 아래에서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양쪽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양저가 확장된다는 학설이 바로 이 해양 확장설이에요. 그래서 해저 확장설에 따르면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 지각은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해구에서 멘틀로 섭입되면서 소멸하는 일정한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총 4가지 정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해양저가 확장하면은 열곡이 형성이 되고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해령의 위치에 따라서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변환단층이 형성이 되고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한 이 변환단층에는 해양지각이 어긋나 이동하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요. 해령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은 우리는 단열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변환단층 양쪽의 이동 방향과 속력이 같아지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해령이고, 해령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긋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위에 있는 해양지각과 아래에 있는 해양지각의 이동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위에 있는 해양지각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아래에 있는 해양지각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선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선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선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도 이 부분에선 지진이 발생을 하지만 이 부분에선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어긋나 있는 부분을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인 분포를 통해서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로 삼았는데요. 해양저에 기록된 고지자기가 줄무늬를 이루고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자력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고지자기는 지진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지구의 자기로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암석이 생성되면은 자상을 띈 광물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배열됩니다. 이후에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변해도 자성을 띠는 광물의 배열은 생성 당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기장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지구장의 방향을 정자극기라고 하면은 이게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역자극기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지구의 자기가 역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질 시대 동안에는 지구 자기의 역전이 반복돼서 나타났었고요.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면은 이 광물이 당시 지구장의 방향으로 배열이 되면서 정자극기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지구 자기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 시기에 역전된 시기에 새로 만들어진 암석은 역전된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각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정자극기 시기에 새롭게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해령을 축으로 해서 이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배열을 가진 암석이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게 돼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해저가 확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해양지각의 나이와 해저 퇴적물의 두께인데요. 해령이 더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수심도 깊어집니다. 자, 이는 해양 시추선이 채취했던 시료의 방사성 동위원소로 나이를 측정을 했던 걸로 파악을 했던 건데요. 해양 시추선이 이렇게 해령 주위를 시추를 한다. 그러면 이 해령의 해저 퇴적물 윗부분을 시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랫부분을 시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윗부분에는 해수에 녹아있는 이온이나 생물의 유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해양지각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아랫부분이 비로소 해양지각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해령을 따라서 중앙해령 근처는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해양 지각의 연령이 어리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파란색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 지각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적 해저 퇴적물은 거의 없고요. 대륙 쪽으로 갈수록 퇴적물이 두꺼워지고 현무암의 나이도 대칭적으로 많아집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이 해령에서는 계속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멘틀 대류를 따라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계속 이동하면서 쌓아지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해령 부분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퇴적물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섭입대 주변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1억 8천만 년이 가장 나이가 많은 걸로 측정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구는 46억 년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중생대가 2.5억 년, 그러니까 2억 5천만 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는 고생대도 있고 성캄브리아 시대도 있었죠. 그렇다는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딘가에선 지각이 소멸된다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지진 관측을 해본 결과 해구 기준으로 대륙 쪽으로 오면서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언가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관측을 한 결과 해양 지각이 해구에서 소멸한다는 증거를 찾게 되고요. 자, 일본 해구 근처에 A에서 A' 이 방향으로 단면을 잘라서 지진의 깊이를 보면은 지금 이 A' 쪽은 천발 지진, 그리고 A 쪽으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페루에서도 이 B에서 B' 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죠. 자, 이 말은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해령에서 생성되어서 이동해온 밀도가 큰 판이 해구에서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소멸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본 쪽에서 섭입되는 판은 이 A' 지점의 판이 섭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페루 지점에서는 이 B 지점에 있는 판이 섭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구는 이쪽 부분에 생성이 되고 페루에서는 이 부분에 생성이 되고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섭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섭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륙 이동설부터 해양적 확장설까지 확인하게 됐는데 이걸 토대로 판 구조론이 정립이 됩니다.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 홈즈의 멘틀 대류설, 그리고 헤스의 해양적 확장설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종합되어서 판 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판 구조론은 우리가 딱 이만큼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 구조론은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판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판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판은 암석권의 조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은 가장 윗부분에 지각, 그 아래에 멘틀, 외핵, 내핵이 있죠. 여기 중에 이 멘틀과 지각 부분만 따로 띄어서 보면은 우리 지각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멘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멘틀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상부 멘틀은 지각처럼 단단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포함한 지각과 이 멘틀의 상부 멘틀, 단단한 부분까지를 단단하다 해서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합친 두께 약 100km 부분이 암석권, 즉 판이고요.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이 조각들이
이제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의 그 두께와 밀도 비교를 했었죠.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고 대륙 지각의 두께가 더 두껍다. 자, 마찬가지로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대륙판이라고 하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의 특징도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특징과 똑같습니다. 자, 두께는 해양판보다 대륙판의 두께가 더 두껍고요. 밀도는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 해구 봤을 때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연약권은 이 하부 멘틀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암석권 아래에 깊이가 약 100km에서 400km인 부분으로 멘틀 물질이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 있고 이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게 됩니다.